과객이 이어준 약속. 어느 날 박선비는 평안도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책을 읽고 있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난 듯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래 좋다. 평안도가 산세도 유려하고 경치가 좋다 하니 어디 평안도 강계 땅을 한번 가보자. 다음 날 박선비는 허리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차고 괴나리 보찜도 하나 둘러매고 미투리 한 켤레를 달랑 차고는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을 걸어 강계 땅에 도착하고 보니 마침 그날은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구경해 보자는 생각에 우전으로 철물전으로 또 어물전으로 한 바퀴를 쭉 돌아보았지요. 시골 장터라고 해봐야 다른 곳과 크게 다른 것은 없구나. 박선비는 한쪽 구석진 곳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젊은 총각이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집신을 한 짐 가득 가져다 놓고 파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총각은 집신 한 켤레에 새 입씩 받고 있었지요. 박선비는 젊은 총각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총각이 장사하는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았지요. 잠시 뒤 어떤 꼬부랑 노인이 총각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복의 총각, 나도 그 신 한 켤레 주게. 예, 할아버지, 드려야지요. 얼마씩 받는가? 예, 두 입만 주십시오. 자, 여기 있네.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노인이 집신을 가지고 자리를 떠난 뒤 박선비는 호기심이 생겨 그 집신 파는 총각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복에 집신을 팔아도 공평하게 팔아야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부 새 입씩 받고 팔다가 아까 그 노인한테는 나이가 많다고 두 입만 받고 판 것인가? 집신 총각이 고개를 들어보니 웬 초라한 행색의 선비가 말을 걸어온 것이었지요. 총각은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선비님께서 집신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이 많은 어른을 속이면 안 되지요. 다른 것은 제가 제대로 삼았지만 좀 전에 할아버지께 두 입 받고 판 것은 제가 신을 삼고 따다가 그만 신나를 터뜨려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한 번 보수해서 엮었기 때문에 새잎의 값어치는 없었지요. 그래도 아까 그 할아버지께서 슬슬 신고 다니시기에는 충분히 쓸만한 물건이긴 하니 한 입만 깎아서 두 입 받았습니다. 박선비는 총각의 정직함에 감탄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는 성이 무엇인가? 예, 연한 이가입니다. 호, 좋은 집안이로구만. 그럼 몇 살 먹었는가? 예, 18 되었습니다. 18? 양친 부모는 다 계시느냐? 아버지는 일찍이 여의고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 총각의 이름은 이명석이었습니다. 박선비는 명석이의 인품이 마음에 든 나머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혹시 너희 집에 내가 잘 방이 있느냐? 내가 객지에 나왔는데 잘 데가 없구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면 어떻겠느냐? 명석이가 대답했습니다. 아, 선비님, 그런데 저희 집이 저 멀리 보이는 산중 골짜기인데 여기서 한 20리 걸어가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 걱정은 말거라. 내가 걸음은 잘 걷는다. 그러니 같이 가자. 그러시면 제 지게 좀 잠시 맡아주시겠습니까? 집에 가면 반찬도 없을 듯해서 찬거리가 될 만한 것 좀 사오겠습니다. 명석이는 박선비에게 지게를 맡긴 뒤 어물전에 가서 강고등어 한 손을 사고 또 쌀 한 대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선비님, 이제 됐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명석이 집으로 가는 길에 박선비는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랑 단둘이 사는 게냐? 아니요, 저보다 한 살 아래 17된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세 식구이지요. 그래? 집신 장사로 세 식구 먹고 살만은 하냐? 쉽지 않지요. 그래서 저희는 제기 집에 와 있습니다. 제 기집. 명석이의 가족은 가난하여 머물 곳이 없어 어느 부잣집이 자기네 선산 초입에 지어놓은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살아가는 대신 부잣집의 제사와 묘소 관리를 도맡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해는 이미 졌고 집 앞에 다다르니 마중 나와 있던 어머니가 명석이를 반겼습니다. 아니, 오늘 저녁에는 왜 이리 늦은 게야? 어서 저녁 먹자. 그런데 저기 뒤에 널 따라온 저분은 누구시냐? 예, 장터에서 만난 분인데 하룻밤 묵어갈 곳이 필요하다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점잖은 선비님이세요. 이 집에 온 지 10년이 넘도록 그동안 개미 한 마리도 찾아온 적 없는데 귀한 손님도 오시는구나. 박선비가 앞에 다다르자 부인은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어서 오십시오. 집에는 방이 2개 있었고 부인과 딸 명옥이가 한 방을 쓰고 명석이 혼자 작은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그렇게 명석이의 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부지런히 방을 정리하고 불을 지펴 방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부인이 작은 밥상에 묵나물죽을 2그릇 담아서 방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밤이 늦어서 새로 밥을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저녁에 해 먹었던 걸로 가져왔습니다. 묵나물죽입니다. 박선비가 대답했습니다. 아, 좋지요, 좋습니다. 산천에 나는 것이 모두가 사람에게 약이 되는 법이고 사람에게 보신이 되지요. 숟가락을 들고 휘휘 저어보니 온통 묵나물이고 쌀알은 1-2개 떠다닐 뿐 전부 나물뿐이었습니다. 박선비는 한 그릇을 다 먹고 난 뒤 말했습니다. 아이고, 잘 먹었다. 많이 걸었더니 피곤하구나. 좀 누워야겠다. 예, 그리 하십시오. 자리를 펴드릴 테니 먼저 주무세요. 저는 밤에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밤에 뭔 일을 또 하느냐? 글 읽어야지요. 또 집신끈도 꼬아야 하고요. 밤에 꼬아 놓아야 낮에 집신을 삼을 수 있습니다. 박선비는 옆에서 자는 척하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명석이가 맹자를 줄줄 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책을 펴서 벽에 세워놓고 글을 읽으며 집신끈을 몇 개 꼬고 책 한 장 넘기고 또 글을 읽으며 집신끈을 꼬고 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한참 그러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요 정도면 됐다. 내일 집신을 충분히 삼겠다. 그러고는 잠자리에 드는데 참으로 공부와 일에 지극정성인 청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명석이가 박선비를 깨웠습니다. 선비님, 조반 잡수세요. 전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또 어디 가느냐? 식전에 밭에 거름 한 단지 주고 나무 2짐 해와야 합니다. 그래야 낮에 신을 삼을 수 있어서요. 알았다, 갔다 오너라. 명석이가 놓고 간 아침상을 보니 손님이 왔다고 해서 푸짐하게 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제 장에서 산 자방고등어도 굽고 묵나물도 무치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더덕장아찌까지 차려준 것을 맛보니 참으로 소고기 진미보다 맛이 좋았습니다. 박선비는 밥상을 물리고 난 뒤 마당에 나와 혼자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좋은 대접도 받다니 정말 덕이 많은 사람들이로구만. 그런데 그 순간 부엌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궁금한 나머지 박선비가 뒤꿈치를 들고 가만히 가서 부엌 틈새로 들여다보니 딸 명옥이는 불을 떼고 부인은 채를 쳐놓고 뭔가를 거르는데 아무래도 술인 듯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울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깨진 솥에 쌀을 안 쳐봐야 소용없어요. 어머니가 우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호가 울지 않으려 해도 자꾸 눈물이 나는구나. 그 말을 들은 명옥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만히 그 광경을 바라보던 박선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이 집에 필시 무슨 곡절이 있구만. 명석 총각이 오거들랑 그 사연을 물어봐야겠다. 한참 있으니 명석이가 나무 한 짐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조반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래, 잘 먹었다. 배고플 텐데 너도 어서 밥 먹어라. 명석이가 밥을 먹는데 박선비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네가 나무하러 간 뒤에 너희 어머니가 부엌에서 술을 거르시다 자꾸 우시더구나. 그 이유를 아느냐? 어머니가 울고 계셨다고요? 나 같은 과객이야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는데 못할 말이 뭐가 있느냐? 말해보거라. 이 집에 무슨 우환이 있느냐? 선비가 자꾸 캐묻는데 그 소리를 밖에서 부인이 들었습니다. 부인은 방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선비님, 그 아이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리지요. 잠시 후 명석이가 밥상을 들고 나가고 부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울고 있었는지 말씀드리지요. 부인은 또 다시 눈이 붉어지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랫마을에는 100가구 정도 살고 있지요. 그 중에 장진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제 남편은 이 진사로 예전에는 그 마을에서 장진사와 이웃으로 살았습지요. 제 남편과 장진사는 막역하게 지냈는데 그 집은 딸을 낳고 저희 집은 아들을 낳았지요. 7살이 된 해에 두 아이들을 약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 몇 해 못 가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 사람을 보내고 나서 초상 빚을 치르느라 집도 팔고 갈 곳도 없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살궁리를 하다 결국 여기 이곳 제기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밭농사 돌보고 제사 때 묘사 때 떡이나 해주고 300일삼을 해주며 이렇게 삽니다. 남편이 죽고 제기집에 와서 있는 처지라 사는 형편이 너무도 차이가 나다 보니 제가 먼저 장진사에게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진사가 오늘 딸을 시집 보낸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그 집에서 예전부터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던지라 술 한 동이라도 해주려고 술을 거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주책 없이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났던 겁니다. 우리 남편이 살았다면 장진사 딸은 제 며느리가 되었을 텐데 이웃 마을 송진사와 사돈을 맺기로 하여 오늘 그 집에서 장가들러 온다고 하네요. 가만히 듣고만 있던 박선비가 입을 떼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참, 눈물 날 만하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살면서 글 공부에도 소홀하지 않는 명석이가 기특했는데 서글픈 사연까지 듣고 나니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얘기를 마친 명석이 어머니가 방을 나가고 박선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잠시 후 방으로 들어온 명석이에게 박선비는 물었습니다. 똥걸음 2단지 지고 나무 한 짐 하고 하루에 신 삼으면 몇 냥 버느냐? 하루 그러면 돈 20입 정도 법니다. 그러면 내가 50입 줄 테니 오늘은 내 심부름 좀 할 테냐? 선비님, 저희 집에 오신 어른이신데 그런 거 안 주셔도 심부름은 해드려야죠. 일단 지필묵 좀 가져오너라. 박선비는 흰 종이에 거침없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 마을에 원님 있는 곳을 혹시 아느냐? 예, 알지요. 선하당 말씀이시지요? 박선비는 명석이에게 편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그곳에 가서
이 편지를 전해주고 답장을 받아오면 너에게 쉰잎을 주겠다. 어서 갔다 오너라. 명석이는 편지를 품에 안고 횡하니 나갔습니다. 한편 명석이 어머니는 술단지를 봉해서 이고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장진사 댁에 이것 좀 갖다 주고 오겠습니다. 편히 쉬고 계십시오. 그러자 박선비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많이 부잡니까? 예, 그렇지요. 1000석 정도는 하니까요. 그렇다면 나도 거기 가서 국수 한 그릇 얻어 먹어야겠습니다. 아, 예. 그러시면 같이 가시지요. 거지들조차 잔뜩 몰려와서 하루 종일 얻어먹을 텐데. 선비님 같은 훌륭한 손님이 가시면 그 집에서도 좋다 할 겁니다. 박선비가 따라 나서는데 명옥이가 부인의 치마폭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장진사 댁에 가서는 그 눈물 좀 거두세요. 그래, 알았다. 걱정 말고 집 잘 보고 있거라. 그런 모녀를 바라보는 박선비의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장진산의 집 문전에 도착하니 한 부인이 나와 반겨주었습니다. 명석이 어머니는 술동이를 건네주고 박선비와 함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마당으로 접어드니 이 마을 저 마을 거지들이 모두 모여 잔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마당 한쪽에 멍석 하나를 새로 펴고 앉았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잠시 후 음식을 한 상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심부름꾼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야, 이 집 감주가 참 달다. 감주 한 그릇 더 주시오. 국수 있거든 나 조금 더 주시오. 라고 하면서 무심한 듯 잔치 음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편 명석이는 편지를 가지고 선화당에 들어서서 이방을 통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고을 원님이 가만히 읽어보더니 형방, 이방, 호방들을 가까이 불러서 수근수근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고 끄덕거리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명석이는 답답했습니다. 잠시 후 이방이 나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아라, 목간통에 물을 데워서 여기 이 사람 목욕 좀 시켜라. 육모방망이를 찬 여러 나졸들이 그를 데려가서 홀랑 벗기고 목욕통에 밀어넣으니 어리둥절한 명석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니 가만히 있으시오. 나졸들은 명석이를 목욕시킨 후 비단옷도 입히고 상투도 틀어주었습니다. 명석이는 내내 의문이었지요. 대체 왜 이러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사모간대를 씌우고 예복을 딱 입혀서 나귀에 태워 육방 관속들이 풍악을 울리며 행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을 원님도 행차를 함께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명석이가 장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명석이 신랑 행렬이 장진사 집 근처에 다다르자 신랑이 온다며 마을 사람들이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야단법석 소란스러운 소리에 장진사는 신랑이라면 오후에 올 텐데, 아니 벌써? 라고 하며 급히 나가보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고을 원님이 행차한 것이었습니다. 장진사가 얼른 그 앞에 인사를 하려 엎드리는데 원님은 다짜고짜 장진사를 이끌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거지들이 술 먹는 곳을 이리저리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당 한쪽 구석에서 국수를 먹고 있던 초라한 행색의 선비가 원님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원님은 그 선비 앞으로 가더니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어사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선비는 어사 박문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장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코, 저분이 어사구나. 내 집에 고을 원님과 육방 관속이 모두 왔고 저분은 암행어사가 틀림없다는 것인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우리 집에까지 행차하신 거지? 장진사는 서둘러 어사와 원님 그리고 명석이를 방으로 안내한 뒤 감히 동석하지는 못하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어사가 장진사를 찾는다는 말에 방으로 들어갔지요. 어사의 위험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장진사가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어사가 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이 마을에 살던 이진사라고 아시오? 아이고, 알고도 남습니다. 혹시 그와 약속한 일은 없어? 있었지요. 오늘 시집 보내려는 딸을 그 집 아들하고 약혼을 시켰지요. 그런데 왜 약혼해 놓고 딸을 다른 데에 시집 보내려 하는 게요? 그 집 부인이 직접 찾아와서 스스로 먼저 말하기를 저희는 이제 제기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산중골짜기에서 살게 되었으니 다른 좋은 곳에 따님을 시집 보내십시오라고 하며 파혼을 정해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마을 송진사와 성혼이 되어서 오늘 제 딸을 시집 보내려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박어사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일구이연하는 법이 없고 충신은 불사이군요. 연려는 불경이 부인데 그때 약혼해 놓고 다른 사람과 혼인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진사 부인이 그때 왜 스스로 먼저 와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녕 내가 짐작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장진사는 어사의 엄한 추궁에 감히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박어사가 엄한 기색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여기 앉은 이 사람이 이진사 아들이오. 그러니 송진사 아들이 오기 전에 교배상을 준비하시게. 장진사는 목이 날아갈 것 같아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새색시를 불러내서 머리를 빗기고 연지 곤지 찍고 분 바르고 새 옷을 입혀서 마당으로 불러내어 교배상을 준비해 놓고 예백을 올렸습니다. 이런 뒤에 신랑 신부를 별당에 보내놓고 부어라 마셔라 모두들 한창 재미있게 떠들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웃 마을 송진사 집안에서 북을 치며 장가들러 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나게 북이야 장구를 치며 장진사 집 앞에 다다랐는데 신랑 행렬을 반겨주는 사람이 있나 밖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나 도무지 반응이 없으니 대문 앞에 서서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방들이 쫓아나와서 말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이방은 신랑과 상객을 박어사가 있는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박어사가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먼 길 오시느라 목도 마를 테니 일단 목부터 좀 축이시오. 박어사는 상객과 신랑에게 술을 한 잔씩 부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장진사의 딸은 이미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상객으로 신랑 행렬을 이끌고 온 송진사의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약혼한 여인을 빼돌려 신부로 삼으려 한 것이오? 아이고, 나리 그것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장진사가 매파를 보내왔기 때문에 이렇게 혼인시키려 한 것입니다. 알겠소. 다만 장진사의 딸은 이미 다른 사람과 혼례를 올리고 교배상을 물린 지가 벌써 2시간이 넘었소. 그러니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오. 그 말을 들은 송진사의 동생과 신랑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장가 들러왔다가 어찌 그냥 돌아갈 수 있겠소? 하여 내가 참한 처녀 한 명을 소개해 줄까 하오. 송진사의 동생은 박어사의 제안을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아, 예? 소개해 주십시오. 박어사는
명석이 어머니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부인, 여기 이 총각이 건넌마을 송진사 집 자제인데 색시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딸을 이 집 신랑에게 시집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렇게 박어사의 중매로 또 한 쌍이 부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박어사는 송진사 집 신랑 행렬을 이끌고 명석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명옥이와 송진사의 아들은 정한수 한 그릇 푸짐하게 떠놓고 혼례를 올렸지요. 그리고 다시 박어사는 모두를 이끌고 장진사네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모두들 밤이 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재미있게 잘 놀았습니다. 큰 방 하나에서 명옥이와 송진사 아들은 신방을 차렸고 별당에서는 명석이와 장진사 딸이 신방을 차린 것입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고을 원님은 박어사가 있는 방으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신랑의 상객으로 따라왔습니다. 그 신랑 집 형편이 좋지 않던데 제가 부조를 좀 해도 될까요? 원님은 이 기회에 그 유명한 박문수 어사와 잘 지낼 수만 있다면 그까짓 부조야 얼마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선화당 옆에 집 한 채 작은 것을 지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집을 내놓겠습니다. 사또, 참, 통도 크시오. 복 받으실 거요. 사또가 방에서 나간 뒤 잠시 후 이번에는 장진사가 박어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왕지사, 사위가 잘 살아야 제 딸이 고생 안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사위한테 제 땅을 좀 내주려고 합니다. 20마지기 정도 괜찮겠지요? 아이고, 좋은 생각이십니다. 새 신랑 새 신부가 덕분에 아주 잘 살겠네요. 박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장진사도 굳이 찾아와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또와 장진사 덕분에 명석이는 혼인과 동시에 가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명옥이는 시집으로 떠났고 명석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바로 그 선화당 옆에 있는 원님이 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어사가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준 덕분에 그날부터 밤낮으로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주경야독으로 글을 읽던 때도 맹자를 줄줄 외던 명석이었지요. 그는 몇 년 뒤 과거에 장원급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고향의 사또로 부임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장터에서 우연히 만난 박선비, 즉 어사 박문수가 성실한 청년 명석이의 됨됨이를 알아보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해학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